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학생고등학교 공부하고 있는 강용철이라고 합니다. 네, 학교에서 소박하게 25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새내기 학부모 교육, 오늘은요 중학교 공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좀 멋있게 지어봤어요. 지금 우리 여기 중학교 공부에 대한 생각 나누기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올라오면요, 단순히 그냥 초등 7학년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큰 환경의 변화를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공부에 대해서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주제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먼저 여기 좋은 문구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학부모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께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이 문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잠한 이 느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날 때마다 선물 상자를 열듯 그 사람을 만나라. 어떻게 보면 나의 소중한 자녀는 하늘이 나한테 준 인생의 선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참 의미 있는 말인데요. 하늘이 나한테 준 이 선물 같은 존재가 이제 중학생이 되었다는 점, 이전부터 먼저 잘 기억해 주시고요. 학교급이 달라졌거든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중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는 비록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 한 분 한 분을 제 인생의 선물이란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앞서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할 예정인데요. 저는 중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시는 그 중학생을 무려 25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자녀가 한 분 있으신 분은 3년, 2명 있으신 분은 한 6년 정도 중학생을 키우게 되시는데요. 저는 25년째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학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제가 사용하는 유머도 중학생에 최적화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네, 그리고 현재 EBS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EBS TV 중학 국어 강사고요. 촬영자 기준으로 104만 명의 누적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놀라셨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것을 말씀드릴 거냐 하면요, 바로 이 점인데요. 첫 번째, 그것을 알려주마. 자, 초등학교 공부와 중학교 공부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과목들이 있습니다. 국영수 과목 아주 대표적인데요. 이 국영수 과목에 대한 공부법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중학교 공부에 대해 이해하시고 또 내 자녀가 현명하고 슬기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학부모님들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것을 알려주마. 자,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공부와 중학교 공부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몇 가지의 핵심 요소를 정리하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가장 큰 차이는 교과목마다 선생님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즉, 초등학교 때에는 주로 한 분의 담임 선생님께 배우게 되지만 중학교에 오면 정말 과목마다 선생님이 달라지거든요. 어떤 학부모님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한 분께 무려 6년 동안 배웠던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과목마다 선생님이 있다는 거. 그럼 이것이 공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굉장히 큰 상관이 있죠. 과목마다 가르치는 선생님의 특성도 있고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리 아이들이 잘 파악을 해서 과목별 공부법이라든가 과목별 선생님의 특징을 파악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슬기로운 공부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에 오면 색다른 과목도 등장합니다. 진로진학 상담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경험하지 못했던 과목들도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수업 시간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많이 만나보는데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선생님, 지금 연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40분이라서 괜찮았는데 중학교 오니까 45분이에요. 그 늘어난 5분이 정말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흔히 어떤 선생님들은 또 그래, 그 5분은 엉덩이 파워를 기르는 시간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즉, 책상에 좀 더 앉아있는 연습을 한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업 시간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배울 양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학부모님께서는 5분 정도 늘어난 거 별거 아니잖아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딱 올라오면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걸 아이들이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이런 질문 하신 학부모님이 계세요. 아니 그렇다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갔을 때 학습량이 많이 늘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게 딱 몇 배다라고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 어렵지만 수많은 제자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가니까 공부할 양이 한 4배 정도, 5배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인 즉슨 수업 시간이 늘어난 만큼 학교급이 바뀐 만큼 공부하고 학습해야 될 양이 많아졌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요거 별표 치셔야 되는데요. 굉장히 수행평가가 많아집니다. 수행평가. 우리 학생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생각보다 중학교는 과목별로 진행되는 수행평가가 꽤 상당히 많습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되돌아보시면 수행평가 관리를 잘해야 좋은 결실을 맺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물론 많은 분이 알고 계신 자유학기제 때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지필평가를 보지 않기 때문에 성적표에도 A, B, C, D, E와 같은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학기제는 좀 자유로운 학기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자유학기가 아닌 일반 학기에는 일반적으로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를 꼭 보게 돼 있는 것이죠. 자, 지필평가 느낌 오시죠? 우리 학부모님들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시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한 학기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평가가 진행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살짝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과목별로 수행평가가 많아졌다. 기억나시죠? 그 얘기인 즉슨 각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고 또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주도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께서 알림장에 적어주시거나 칠판에 공지된 내용만 잘 공부를 해도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는 과목별로 시험도 있고 수행평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것을 스스로 꼼꼼하게 챙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인데요. 토익, 포트폴리오, 실습, 발표의 시대. 자체 효과를 넣었어요. 굉장히 울림이 있는 내용이라서요. 중학교 오면요. 친구들끼리 모듬끼리 하는 활동 굉장히 많아지고요. 짝활동, 모듬활동, 토의활동, 토론활동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수행평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수행평가와 관련하여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을 쭉 자료로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많아지고요. 또 생각보다 발표하거나 의견을 이야기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중학교 공부 여러 교과목에서 학생들을 주도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발표하는 또는 움직이고 활동하는 활동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정리해 보면 초등학교 때보다 교과목별 선생님도 계시고 수업 시간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수업 중에 학생들의 참여와 소통이 강조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 지필고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평가도 있구나 이렇게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원칙을 가져왔습니다. 내용은 공부 습관 만들기 기본 원칙입니다. 제가 사실은 TV 공중파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한 1년 정도 출연하면서 이 공부법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많은 누리꾼들이 제가 이야기한 거에 막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저 방법 누가 모르냐 뻔하다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래도 저는 누가 모르냐 뻔하다라고 하시더라도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공부 습관 만들기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선생님의 눈과 입을 주목하고 열심히 수업에 몰입한다면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제자들 중에도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 수업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결국 그 수업을 하신 선생님이 시험도 출제하시고 수행평가도 관장하시기 때문에 수업에 바른 태도로 집중해서 공부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이라든가 필수 준비 요소를 잘 챙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중학교에 준비물 예산을 지원해서 최근에는 학교 차원에서 준비물을 구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각자 어떤 공부를 하거나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준비물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필기와 메모 잘하기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학부모님 중에는 제 이야기를 메모하며 듣는 분도 계시고 그냥 화면만 보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요, 수업 때 이렇게 필기하는 습관을 잘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 칠판에 있는 내용 외에도 선생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정보가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 학생들 적자성장, 적는 자가 성장한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평가 기억나시죠? 수행평가나 과제에 관심을 두고 잘 수행하라고 했습니다. 자, 관심을 두라고 했어요. 중학교는요, A 과목, B 과목, C 과목 수행평가를 언제 할 건가 이렇게 시기를 별로 조율하지 않고 한꺼번에 몰리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인 즉슨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과목별 수행평가나 과제를 잘 관리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과목의 특성과 성격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잠시 후에 과목별 특징이나 과목별 공부법 살짝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깊은 내용을 말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많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과목별 성격을 아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건 별표를 치셔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우리 중학생 친구들을 봐왔는데요.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어려운 과목을 만나면 노려보면서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즉, 공부 계획을 짜더라도 어려운 과목은 계속 계획에서 뒤로 밀리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학교 때는 어려운 과목에 더 많이 집중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요거부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중학교에 배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고등학교에 또 기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싫어하는 과목, 아니면 학생의 발목을 잡는 과목, 이런 과목이 나온다면 시간이 갈수록 학생들이 공부에 자신감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학생들이 잘하는 과목도 있지만 좀 잘 못하거나 어려워하는 과목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님께서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중학교 공부에서 어려운 거 무슨 과목 있어라고 하면 암기가 많은 과목을 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 하나 얘기해 주세요. 암기는 반복이다. 요거 기억하십시오. 암기는 반복이다. 요 얘기해 주시고, 뭐 머리에 따라서 꼭 암기력이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얼마나 반복하느냐, 얼마나 이해하고 외우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신 학부모님들 또 이런 생각 드시죠? 아유, 그 당연한 얘기네, 뻔한데 라고 하실 텐데요. 글쎄요, 25년간 학교에 있어 본 제 경험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저런 원칙을 지키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과목별 공부법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영상의 시간이 아주 길다면 전 과목을 말씀드릴 수 있으나 오늘은 두세 개 정도의 과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저 EBS 국어 강사라고 했잖아요. 저 EBS에서 강의하는 선생님 또는 제 주변 선생님 중에서 과목별로 정말 탁월한 실력을 가진 선생님들께 여쭈어 보고 그 내용을 공통적으로 추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국어부터 만날 예정인데요. 사실 1번에 있는 내용은요, 국어에만 해당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일단 교과서를 정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 고등학교와 다르게 중학교는요, 거의 시험을 볼 때 교과서 제시문이나 지문이 그대로 출제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즉, 선생님들이 시험을 출제하실 때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낸다. 즉, 교과서의 범위, 교과서의 범주, 교과서의 본문을 바탕으로 낸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가면 뭐 모의고사를 본다든가 뭐 확장형 지문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중학교는요, 거의 교과서의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형태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인 즉슨 우리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잘하려면 먼저 교과서를 훑어보거나 읽어보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 중에도 학창시절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기 싫으신가요? 자, 좋은 분 계시죠?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아마 새로운 교과서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국어책을 본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국어책은 이야기도 있고 흥미요소가 좀 많아서 술술 읽기에 좋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국어 공부를 잘하는 비법 중에 하나는 교과서를 미리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특히 국어책 읽으러 가면 소설이나 이렇게 희곡, 수필처럼 말랑말랑한 문학류를 많이 읽는데요. 놀랍게 국어 교과서를 미리 볼 때 교과서에 있는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은 걸 미리 봐두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 제가 교과서 미리 할 때 강조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당연히 글을 읽어 나갈 텐데 좀 어려운 어휘를 만나면 그 뜻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습관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학부모님이 공감하실 텐데 최근 학생들의 어휘력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도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주 소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교과서에 나온 어휘만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해도 지금 나오는 어휘력 문제가 많이 해소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의 국어 교과서는 아주 친절하게 본문에 나온 말 중에서 어려운 단어를 아래쪽에 어휘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국어책을 한번 쑥 읽으면서 어려운 어휘가 나왔을 때 한 번씩 찾아보고 읽어본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거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게 있는데요. 교과서에 어휘풀이가 되지 않은 그런 어휘들도 있죠. 근데 모르는 어휘가 있다. 이런 건 좀 아이들이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전을 찾아서 그 뜻을 확인해 보면요. 나중에 국어 시간에 정말 술술 글이 이해가 되는 놀라운 현상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 교과서 공부할 때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국어책을 좀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본문 좌우측에 날개 문제 또는 읽기 중 문제라고 해서 글을 읽는 중간에 묻는 문제들이 있어요. 또 소단어 하나가 끝나면 학습 활동이라고 그래서 질문 있고 빈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날개 문제와 학습 활동이 무엇이냐? 국어 선생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부분이세요. 자, 왜 좋아할까요? 그렇죠. 서술형 문제를 내기 너무 좋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 이 점에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시험을 보면요. 우리 흔히 객관식이라고 알고 계신 이 선택형은 잘 보는데 즉 자기가 문장을 만들어 쓰는 서술형에서 감점을 당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희의 소중한 제자들이 서술형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를 돋보기를 두고 관찰했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교과서 공부할 때 날개 문제와 학습 활동 수업 때 선생님이 설명하신 걸 필기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 공부할 때 그걸 밑줄 치면서 읽는 거예요. 문제도 밑줄, 답도 밑줄. 그런데 시험을 보러 딱 갔더니 문제 한 줄만 딱 나와 있고 빈칸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분명히 나 아까 밑줄 치면서 봤는데 라고 하지만 막상 서술형 문장을 만들려면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와와와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술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읽기 중 문제나 학습활동 문제가 있으면 이 방법 되게 좋습니다. 답을 일단 손으로 가립니다. 답을 가리고 빈 종이에 내가 직접 답을 써보는 거예요. 다 쓰고 나서 손을 떼면 선생님이 알려주신 답과 내가 쓴 답이 있겠죠. 이걸 견주어 보면서 빠진 부분을 추가하고 틀린 부분을 고치면서 연습하는 방식 굉장히 추천합니다. 저를 좋아하는 학생 세력들이 있어요. 못 믿으시는 분이신데 우리 그 제자들한테는 이 방식을 굉장히 알려주거든요. 생각보다 자기가 직접 서술형 문장을 써보고 선생님의 답과 견주어보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학교 국어에서 학생들이 어려운 게 뭐냐라고 하면 바로 그 서술형 시험 보는 거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가 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죠. 또 아이들은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 저 말과 글을 다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문법을 배워야 돼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문법이라는 건 우리 말글을 잘 쓰는 운용의 원리와 규칙인데요. 이 문법을 잘 배워놓으면 국어 지식도 좋아지지만 무엇보다 말과 글을 정확하고 정밀하고 섬세하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우리 중학생들 중학교 올라면 문법 어렵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년별로 국어의 문법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1학년 때에는 명사, 대명사와 같은 품사라는 것도 나오고 2학년 때에는 발음도 나오고 3학년 때는 문장 성분도 나옵니다.
지금 많은 학부모님이 그거 배웠었나?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문법 요소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문법을 좀 어렵게 여기는 경우도 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문법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나온 문법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최근에 EBS에도 무료 강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문법의 흐름을 한 번쯤 잡아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중학교 때 공부한 문법이 다시 또 고등학교 때 나온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3년입니다. 제가 3년이라고 했어요. 3년 동안 국어 문법을 한 번 정도 정리해 놓으면 이게 고등학교 가서도 큰 역할을 하고요. 더 놀라운 점은 어른이 되어서도 말과 글을 잘 쓸 수 있는 훌륭한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국어 과목은 무엇보다 교과서를 정독, 제대로 읽고 반복하면서 읽고 이해하면서 읽는 게 중요하구나 느끼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국어에서 어려워하는 영역은 바로 시험 볼 때 서술형이구나. 그리고 영역 중에는 좀 문법을 힘들어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깔끔하죠? 자, 그 다음 이제 국어 선생님께 집중하라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과목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국어 선생님이 국어 시험 문제를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선생님을 집중하는 건 당연한 얘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까도 강조했지만 국어 시간에는 칠판에 적거나 선생님이 화면에 보여주시는 내용 외에도 선생님의 말씀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학생들이 나만의 방식으로 메모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국어 시험을 잘 보는 비법 중에 좀 효과적인 거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는 거 알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의 기출문제를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기출, 이미 나왔던 문제인데요. 우리 학부모님 오해하실 것 같은데 현재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침에 의거해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올해 그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미 중요한 부분이 문제로 나왔다면 그것이 약간 형태가 달라져서 조금 다른 모양새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 중에 국어시험에 불안감이 높다 그럴 때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 중에 국어는 유난히 수행평가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발표라든가 토익, 글쓰기 등등의 활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어 과목을 잘하려면 수행평가, 수행과정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영역별로 내용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이 부분, 이 영상을 보신 학부모님은 내가 국어 공부를 할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기억하셨다가 우리의 소중한 자녀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중학교 3년에 해당하는 국어 시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영역별 핵심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읽기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글 읽을 때 보면요. 글을 읽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저는 그걸 읽었다는 착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읽기에서 아주 중요한 방법 간단하게 3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 일단 예측하며 읽으면 좋아요. 제목을 보고 무슨 내용이 나올지 예측해보고 앞부분 읽고 나서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예측해보는 이런 과정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럼 예측한 다음에 실제 글을 읽겠죠. 읽을 때 중요한 부분에 밑줄 그으면서 읽는 방식 굉장히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글이 길어질 때 아이들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데요. 부분 요약하면서 읽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앞으로 중학교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글을 읽게 될 텐데 일단 좀 예측 좀 해보고 중요한데 표시 좀 해보고 부분 요약하면서 읽는 것만으로도 읽기 능력에 대한 실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학교 국어 시간에는요. 쓰기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글의 설계도라고 하는 개요를 좀 짜보고 써보고 고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 중에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쓰기 과정을 정밀하게 공부를 해야 나중에 내 생각과 마음을 담은 오롯이 완성된 한 편의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도 잘 보도록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어느 영역을 제일 좋아하느냐라고 보면요. 사실 문학 영역 굉장히 좋아합니다. 국어 교과서에는 꽤 많은 시와 소설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 학생들이 읽으면서 그것에 대한 소감과 느낌도 많이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문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학생들 그 문법 개념들 체계적으로 한번 좀 정리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 영어 공부 관심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제 지인들 또는 제 주변에 영어를 전공하는 선생님들, 또 영어 공부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께 여쭤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중학교에 와서 영어 공부를 할 때 일단 중요한 건 어휘 공부를 착실하게 하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외국에 가서도 단어만 던져도 대화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중학교 학년별로 알아야 될 필수 어휘들 역시 영어 교과서에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어휘를 계속해서 습득하는 과정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중학교 때는 영어 듣기 평가라는 걸 합니다. 즉 귀로 잘 듣고 문제를 푸는 이 활동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물어봤더니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세요. 2학년 때 영어 문법을 좀 힘들어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죠라고 여쭤보면, 자, 여기 보시면 계단이 이렇게 일정하게 올라가는데 2학년 때 갑자기 영어 문법이 좀 높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2학년 영어 공부할 때 문법을 좀 어려워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좀 잃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학부모님, 영어도 문법이 역시 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구나.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영어 어휘 공부 열심히 하고요. 또 듣기평가 같은 거 꼼꼼하게 연습을 좀 하고요.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을 읽으면서 영어 문법 잘 관리한다면 영어 공부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드디어 수학입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 중에서 수학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혹시 저만 들고 있나요? 자, 좋습니다. 일단 수학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요. 중학교에 오면 우리 학생들이 문제집 많이 풀기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얘기가 일단 한 권을 풀어도 제대로 반복적으로 푸는 방법을 제가 물어본 모든 수학 선생님이 추천하셨습니다. 즉, 한 권의 문제집을 풀고 바로 다른 문제집 넘어가지 말고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틀린 문제 풀어보고 찍거나 아리송한 문제 풀어보고 해서 이 문제집 한 권을 완벽하게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 문제집으로 넘어가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수학 문제집도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게 있어서 그런지 친구들이 막 높은 단계 풀면 바로 문제집 빨리 풀고 넘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한 권의 문제집을 제대로 반복적으로 확실하게 푸는 방법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권장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게 새내기 학부모 교육이지만 중3 친구의 경우에 수학이 어렵다. 근데 그 원인을 보면 중1 때 배웠던 수학이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중3 친구라도 중1 걸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학 과목은 일명 계단형 또는 나선형 과목이라고 하는데요. 중1 때 방정식이 나오면 중2 때 연립방정식, 중3 때 2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만약에 제가 중3 학생이라고 하는데 제가 1학년 때 방정식이나 2학년 때 연립방정식 개념을 잘 못 잡았다면 당연히 3학년 수학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어떤 문제집의 양으로 승부하기보다는 하나를 풀어도 제대로 푸는 과정을 성실하게 연습하라는 게 제가 물어본 공통된 수학 선생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수학 문제 풀다가 틀리는 문제가 있으면 많은 학부모님이 알고 계신 오답 노트처럼 틀린 문제만 따로 정리해서 반복적으로 푸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모두 같이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아주 좋은 팁도 주셨는데요. 수학 문제 풀다가 틀렸다고 해서 바로바로 해설을 보기보다는 왜 틀렸는지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더 이상 진짜 모르겠다라고 할 때 해설을 보는 습관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는 틀리기만 하면 자꾸 해설을 보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중학교 수학은 조금은 때로 천천히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학부모님 어떠신가요? 지금 국영수 과목만 간단하게 봤지만 다른 과목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궁금하실 겁니다. 조금 더 정보력을 확대하셔서 과목별 공부법 같은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 학부모님이 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다? 새로운 세계, 중학교란 새로운 세계에 온 나의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겁니다. 즉 공부는 내 아이가 하는 것이고요. 나는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안내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라는 생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